중환자실에서 만수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성호야, 준호야, 내가 남긴 건 너희가 알던 게 아버지, 아니다. 아버지. 두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혹시 숨겨진 재산이 더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아버지. 생겼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야. 만수는 조용히 아버지. 눈을 감았고 심전도 기계에서 길고 단조로운 신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아버지. 사연 시작하기 아버지.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의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비가 그친 후에 습한 공기가 좁은 마당을 감쌌죠. 이 집에는 김만수라는 76살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만수에게 이곳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어요. 만수는 평생 몫으로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던 시절이 있었죠. 거친 손에는 수십 년간 쌓인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등은 무거운 목재를 지고 다니느라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젊은 시절 동네에서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목수였던 만수는 정직한 일솜씨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아내 순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만수는 여전히 그녀의 사진에 매일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작은 제단 앞에서 만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오늘도 잘 부탁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낼게요. 만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사진 앞에 물컵을 갈아주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마치 남편을 격려하는 듯 보였습니다. 순이는 생전에 만수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지어주고 현장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주던 현모양처였어요. 요즘 들어 만수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죠. 몇 달 전부터는 밤마다 기침이 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새벽 2, 3시쯤이면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깨곤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은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나 쓸쓸해서였죠. 만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호는 48살로 부동산 투자업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저것 손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많았던 성호는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한몫 잡을 수 있는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 준호는 45살로 공무원으로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역시 자신의 체면과 안위만 챙기는 성격이었죠. 오후가 되자 만수는 마당에 나가 작은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상추와 고추 그리고 몇 포기의 배추가 심어져 있었어요. 무릎을 굽히고 풀을 뽑으면서도 만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들의 연락이 뜸해졌거든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가 왔었는데 요즘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만수는 혼자서 간단한 식사를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그리고 된장국이 전부였어요. 직접 기른 상추, 몇 잎을 따서 쌈을 싸먹으며 만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저녁 식탁이 풍성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쓸쓸한 식사가 되어버렸네요. 성호는 또 무슨 일에 바쁠까? 준호는 요즘 어떻게 지낼까? 만수는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화목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의 이야기였어요. 만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요양원에서 일어난 학대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리포터의 심각한 표정과 함께 을씨년스러운 요양원 복도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요양원이라 나도 언젠가는 그런 곳에 가게 될까.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죠.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똑딱똑딱.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만수는 작은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성우가 만수의 어깨에 올라탄 사진, 준호가 만수가 직접 만든 나무 장난감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두 아들은 정말 아버지를 따랐어요. 현장에서 돌아오면 아빠 하며 달려와 안겼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클 줄 알았다면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어요. 아이들이 크면 효자가 되어서 자신을 모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준호는 겉으로만 착한 척할 뿐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어요. 만수는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며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성우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준호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들이 각각 결혼했을 때까지만 해도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병에 걸리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자 아들들은 점점 발길을 끊기 시작했죠. 만수는 사진첩을 덮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스치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옆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아마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내가 남긴 게 없어. 그래도 자식 사랑만큼은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사업 실패와 아내의 병원비로 인해 남은 재산은 많지 않았어요. 몇 년 전 동업자의 배신으로 목공소 사업이 망하면서 빚까지 져야 했죠. 그래도 이 집 하나만은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아들들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의무감 때문에 가끔 안부만 묻는 걸까? 만약 자신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그들이 과연 자신을 돌봐줄까? 만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늦은 밤, 만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기침이 또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심했어요.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도 느껴졌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혼자 죽으면 누가 알아줄까. 만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눈을 감으려 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꼭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병원에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갔지만 만수의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간헐적으로 차 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 집에서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만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기침 때문에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손으로 가슴을 만져보니 여전히 답답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병원에 가야겠다. 만수는 마음을 굳히고 세면을 마쳤습니다. 아내 순이의 사진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 상의를 꺼내 입었어요. 병원에 갈 때는 단정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동네 종합병원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걸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걸을 때마다 숨이 차서 중간중간 쉬어가며 걸어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오늘은 20분이나 걸렸어요. 병원에 도착한 만수는 접수 창구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순서가 와서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엑스레이와 심전도 검사를 받게 했죠. 김만수 환자분,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인 박 원장은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내과 전문의였어요. 그는 만수에게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고 부정맥도 심합니다.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그럼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생활하기에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요양원 입원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본 을씨년스러운 요양원 복도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만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큰아들 성호에게 연락했어요. 성호야, 아빠 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심장이 많이 안 좋대. 의사가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하더구나. 전화 너머로 성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요양원이라니, 그런 곳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성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만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작은 아들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안 좋다고 한 해 혼자 살기 어려울 것 같다는데. 준호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갑작스러워서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정말 빠듯한 상황이거든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두 아들 모두 선뜻 나서지 않는 모습에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반응이라니요. 며칠 후 성우와 준호가 아버지 집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두 아들의 얼굴에서 만수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지금의 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 우리가 상의해 봤는데요.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어요. 저희 형편도 어려운 상황이라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으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요양원에서는 간병인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두 아들은 마치 미리 짜고 온 것처럼 매끄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그들의 진심이 훤히 보였어요. 결국 자신을 떠넘기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비용은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형제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물론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비싼 곳은 힘들고 적당한 수준의 요양원으로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요양원에 계시면 안전하잖아요. 두 아들의 말은 겉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만수는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들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요양원에 자리가 나면 들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우가 빨리 정리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겨진 만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만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결말을 맞게 되다니요. 만수는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순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그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8일입니다. 나 김만수가 이 말을 남깁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만수는 계속해서 녹음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고 만수의 인생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기침 때문에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손으로 가슴을 만져보니 여전히 답답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병원에 가야겠다. 만수는 마음을 굳히고 세면을 마쳤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니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아내 순이의 사진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 상의를 꺼내 입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단정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낡은 넥타이까지 매고 나니 예전 젊었을 때 모습이 조금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동네 종합병원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걸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성큼성큼 걸어갈 텐데 오늘은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서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어가며 걸어야 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만수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라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오늘은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만수는 접수 창구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했어요. 기침하는 사람, 링거를 맡고 있는 사람, 휠체어에 앉은 노인분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만수는 자신도 곧 저런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순서가 와서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고 엑스레이와 심전도 검사를 받게 했죠. 김만수 환자분,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인 박 원장은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내과 전문의였어요. 그는 만수에게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 만수의 심장은 정상보다 훨씬 크게 보였고 혈관도 막혀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고 부정맥도 심합니다. 혈압도 불안정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만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감기나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선생님, 그럼 정말 위험한 건가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혼자 생활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쓰러지시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가족분들과 빨리 상의해서 요양원 입원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본 을씨년스러운 요양원 복도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모습, 차가운 복도와 소독약 냄새가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만수도 알고 있었어요. 만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도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고 식은땀이 났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만수는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큰아들 성호에게 연락했어요. 성호야, 아빠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심장이 많이 안 좋대. 의사가 혼자 살기 위험하다면서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하더구나. 전화 너머로 성호의 한숨 소리가 길게 들렸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성호가 대답했어요. 아, 아버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요양원이라니, 그런 곳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도 요즘 투자금이 막혀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명백히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만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작은 아들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안 좋다고 하네. 혼자 살기 어려울 것 같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준호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워요. 솔직히 애들 교육비며 대출 이자며 생활비며 정말 빠듯한 상황이거든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두 아들 모두 선뜻 나서지 않는 모습에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냉정한 반응이라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와 준호가 아버지 집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두 아들의 얼굴이었지만 만수는 반가움보다는 서먹함을 느꼈어요. 성우는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준호는 공무원답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며칠 동안 상의해 봤는데요.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어요.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솔직히 저희 형편도 어려운 상황이라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요양원을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준호도 미리 준비해온 말처럼 매끄럽게 거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으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을 거예요. 요양원에서는 24시간 간병인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고요.
두 아들은 마치 미리 대본을 외워온 것처럼 매끄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그들의 진심이 훤히 보였어요. 결국 자신을 떠넘기려는 것이었죠. 부담스러운 아버지를 깔끔하게 처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형제는 서로 잠깐 눈치를 보더니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물론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서 너무 비싼 곳은 힘들고 적당히 괜찮은 수준의 요양원으로 알아봤어요. 준호가 마치 자신들이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혼자 계시면 저희도 매일 걱정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발견도 늦을 수 있고요. 요양원에 계시면 훨씬 안전하잖아요. 이게 아버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두 아들의 말은 겉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만수는 그 속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부담스럽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들들은 뚜렷하게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요양원에 자리가 나면 바로 들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짐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성우가 빨리 정리하려는 듯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남겨진 만수는 아내 순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만수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다니요. 만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순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 설명을 기록하려고 샀던 것이었어요. 그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0일입니다. 나 김만수가 이 말을 남깁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렸고 만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녹음 속에 담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만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평생의 짐을 담았습니다. 오래 입던 옷 몇 벌과 아내의 사진, 그리고 몰래 감춰둔 녹음기가 전부였어요. 아들들이 와서 짐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빨리 치우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성우는 계속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고 준호는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들을 슬쩍슬쩍 훑어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출발해야죠. 늦으면 교통이 복잡해져요. 성우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준호는 집안을 둘러보며 어떤 물건들을 나중에 처분할지 벌써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만수는 마치 자신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이것만 더 챙기고 만수는 부엌으로 가서 아내가 즐겨 쓰던 작은 찻잔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순이가 매일 아침 그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아들들은 불필요한 짐이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역력했죠. 차 안에서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동네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단골 목욕탕, 자주 가던 슈퍼마켓,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던
작은 공원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순이와 함께 걸었던 골목길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어요. 아버지, 요양원이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실 거예요.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대요. 준호가 위로하는 척 말했지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들들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새희망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그럭저럭 깔끔해 보였지만 막상 들어가니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복도 곳곳에서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들이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고 간병인들은 바쁘게 오가며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만수 어르신이시죠? 요양원 원장이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사무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따뜻함보다는 비즈니스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를 잘 부탁해요. 성우와 준호가 대신 인사를 했습니다. 만수는 마치 택배 물건처럼 인계되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만수에게 배정된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다른 3명의 노인들과 함께 지내야 했죠. 침대 4개가 비좁게 배치되어 있었고 개인 공간이라고는 작은 침대 옆 탁자가 전부였습니다. 방 안은 습기가 차 있었고 창문은 작아서 햇볕이 잘 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주 면회 올게요. 아들들은 서둘러 인사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보며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있었고 준호는 빨리 나가고 싶어 안달이었어요. 만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첫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의 할아버지는 밤새 기침을 했고 다른 할아버지는 잠꼬대를 심하게 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밤마다 화장실을 가겠다며 간병인을 불렀는데 간병인들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응했습니다. 간병인들은 밤 근무 시간에는 거의 오지 않았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도 한참 후에야 나타났어요. 여보, 내가 이런 곳에 와서 살게 될 줄 알았나요? 만수는 작은 목소리로 아내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곳의 냉정한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순이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만수는 요양원의 실상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형편없었고 밥은 차가웠으며 반찬은 짜기만 했어요. 간병인들은 노인들을 귀찮아했고 특히 요양원비를 적게 내는 환자들에게는 더욱 소홀했습니다. 비싼 개인실에 있는 환자들과는 대우가 확연히 달랐어요.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병인이 무뚝뚝하게 말하며 약을 내밀었습니다. 만수가 무슨 약인지 물어보려 하자 간병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드시라고 하면 드세요. 매번 물어보시면 곤란해요. 다른 할아버지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환자가 아니라 그냥 처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요양원 복도에서 만수는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박 여사였어요. 그녀는 아내 순이의 절친한 친구였는데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머, 만수 씨. 여기서 뵙게 되다니. 박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65살의 박 여사는 여전히 정정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본 만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 여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여기서 뵙게 되다니, 제가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지 벌써 3년째예요. 순이 언니가 돌아가신 후에 혼자 계실 거라 생각해서 종종 안부를 묻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그러지 못했어요. 박 여사는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사람을 만난 만수는 목이 메어왔어요.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드님들이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만수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만수의 표정과 말투를 보고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했어요. 그녀의 눈에도 안타까움이 어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요즘 자식들이 다들 바쁘고 형편도 어려우니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자주 와서 안부를 살펴볼게요. 순이 언니를 위해서라도 그래야죠. 박 여사의 말에 만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사람다운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박 여사는 일주일에 3번씩 요양원을 찾아와 만수를 도와주었습니다. 빨래를 챙겨주고 집에서 만든 맛있는 반찬도 가져다 주었어요. 간병인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머리도 깎아주고 손톱도 깎아주었어요. 순이 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저에게도 이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박 여사는 자연스럽게 만수를 돌보았습니다. 만수는 고마움과 동시에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 더욱 깊어졌어요. 남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만수는 다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밤 늦은 시간 룸메이트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화장실에서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 자식들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고요. 하지만 아내의 친구인 박 여사님이 가족처럼 나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남이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네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다니.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이 있거든요. 만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한 듯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여사님, 혹시 믿을 만한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정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제가 아는 정말 믿을 만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박 여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만수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겨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만수의 마음속에서는 큰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박 여사가 약속한 대로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신뢰감 있는 외모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요양원의 작은 상담실에서 만수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김 변호사는 친근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가진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해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만수는 쓸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2 아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과는 상의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모르게 진행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만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를 설명했어요. 한편 성우와 준호는 각자의 일상에 바빴습니다. 성우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에 눈이 멀어 있었고 준호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 아버지 요양원비 이번 달분 형이 내야 하는 거 맞죠? 준호가 전화로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이번에 투자한 거니 좀 막혀서 다음 달에 몰아서 낼게 미안하다. 성우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사실 그는 투자 실패로 당장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형이 맨날 그러시네요. 그럼 제가 또 대신 내야겠네요. 준호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요양원비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두 형제는 모두 이번 달 요양원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낼 거라고 생각하며 미루고 있었던 거죠. 요양원 사무실에서는 연체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김만수 어르신 보호자분들께 연락을 해봤는데 연결이 안 되네요. 직원이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창피하고 서러웠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 보겠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바쁘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본 박 여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식들이 아버지 요양원비도 제때 안 내요? 박 여사는 분개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요양원 사무실로 가서 만수의 연체비를 대신 지불했어요. 잠시만요. 박 여사님, 이런 일로 폐를 끼칠 순 없어요. 만수는 당황했지만 박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순이 언니라면 분명히 저에게도 이렇게 해줬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 여사의 행동을 본 만수는 더욱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남이 가족 대신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퍼요. 그날 밤 만수는 다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요양원비조차 제때 내지 않아서 박 여사님이 대신 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줄 몰랐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변호사님과 모든 서류를 정리했어요. 내 자식들이 나에게 한 일들, 그리고 박 여사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며칠 후 성우가 뒤늦게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요양원비 연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성우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바쁜 건 알겠다 하지만 요양원비는 밀리면 안 되는 거잖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돈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우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의무감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필요 없다. 박 여사님이 잘 도와주시고 계신다. 만수의 말에 성우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박 여사님이요? 누구시길래? 내 어머니 친구분이야. 나를 친아들처럼 돌봐주고 계신다. 성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이 아버지를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체면을 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분께 너무 폐를 끼치면 안 되죠. 폐가 아니라 은혜지. 너희들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해주고 계신다. 만수의 날카로운 말에 성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그날 저녁 만수는 박 여사와 함께 요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무슨 말씀이에요. 저야말로 순이 언니 생각이 나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박 여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진정성에 감동받았어요. 여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정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준호도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역시 형과 비슷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됐다. 변명은 그만하고 앞으로는 제때 내거라. 만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요양원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괜찮을 리가 있나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만수의 말에 준호는 미안함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실 생각은 없었어요. 아버지, 저희도 형편이 되면 더 좋은 요양원으로 옮겨드리고 싶지만 필요 없다. 여기서도 박 여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으니까. 준호 역시 박 여사 이야기를 듣고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마지막 녹음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왔군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숨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새벽 만수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깨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었어요. 식은땀이 온몸에 흘렀고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수는 간신히 침대 옆 비상벨을 눌렀어요. 간병인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간병인이 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룸메이트들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만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건 아닌가 싶분이 지나서야 야간 간병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이 안 쉬어져요. 간병인은 당황하며 곧바로 응급실로 연락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만수는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다행히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큰일 날 뻔했어요. 언제 다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족분들께 연락해야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성우와 준호에게 긴급 연락이 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바로 오지 못했어요. 성우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고 했고 준호는 아이들 학부모 상담이 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박 여사가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만수 곁을 지켰어요. 만수 씨, 괜찮으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박 여사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만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사님 고맙습니다. 제 자식들보다 여사님이 더 빨리 오시다니. 만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작 가족은 오지 않고 남인 박 여사가 곁에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어요.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성우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어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성우는 변명부터 늘어놓았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바쁜 건 알겠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을 뻔했는데도 일이 더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우는 제대로 사과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정만 설명하려 들었어요. 준호는 더 늦어서
저녁 때야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아이들 일로 정신없어서 됐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만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아들의 태도를 보며 마음속 깊이 상처받았어요. 의사가 가족들을 따로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가족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우와 준호는 서로 눈치만 보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결국 박 여사가 나섰어요. 제가 더 자주 돌봐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는 박 여사를 가족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돌봐주시네요. 아, 저는 가족이 아니고 친구입니다. 박 여사의 말에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보다 친구가 더 극진히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만수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더 입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박 여사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만수를 돌봤어요. 죽을 반찬을 가져다 주고 씻는 일을 도와주고 밤늦게까지 곁에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반면 성우와 준호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씩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마저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만 하고 금방 떠났습니다. 이번 마지막 날 밤 만수는 박 여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여사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순이 언니 덕을 많이 봤어요. 이제라도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박 여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혹시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에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여사님이 제 마지막을 지켜봐 주실 수 있을까요? 만수의 진지한 말에 박 여사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대요. 제 자식들은 믿을 수 없고 여사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요양원으로 돌아온 만수는 더욱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만수는 마지막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응급 상황에서 누가 진짜 가족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친자식들은 아버지가 죽어가는데도 자기 일이 더 중요했어요. 하지만 박 여사님은 밤새 내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내가 준비해둔 모든 것들이 이제 제대로 쓰일 때가 왔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박 여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봐주셨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수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내 마지막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뼈아픈 교훈을, 박 여사님에게는 마땅한 보답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만수의 상태가 다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어요. 구급차가 다시 왔고 만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우와 준호는 뒤늦게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 여사가 먼저 와서 만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본 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은 아버지보다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형,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게 혹시 유언 같은 거 남기신 게 있을까? 두 형제는 아버지의 생사보다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모르는 척하며
만수는 의식 저편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어요.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준비한 마지막 반전이 곧 시작될 것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만수가 갑자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정도로 갑작스러운 회복이었어요. 만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박 여사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고 성우와 준호는 복도에서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사님, 만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니 박 여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만수 씨, 정신을 차리셨네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박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만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복도에서 대화하던 성우와 준호가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의식을 찾으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성우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안도감보다는 의무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만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준호야, 내가 마지막 할 말이 있다. 만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두 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다가섰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준호가 말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 말도 들었고 내 몸도 내가 제일 잘 안다. 만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해봐라. 평생을 너희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성우와 준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자신들을 원망하는 말을 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최선을 다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마음은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성우가 변명했지만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요양원비도 제때 못 내면서? 두 아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박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만수가 손짓으로 붙잡았습니다. 여사님도 들으세요. 이 말은 여사님도 꼭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박 여사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만수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평생 몫으로 살면서 정직하게 번 돈이 있다. 이 집도 있고 통장에 모아둔 돈도 좀 있지. 성우와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내가 남긴 건 너희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니다. 만수의 말에 두 아들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혹시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내가 몰래 준비해둔 것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거다. 만수는 말을 멈추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려 했지만 만수는 손으로 밀어냈어요. 아직 할 말이 더 있어. 만수는 박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만하세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만수는 다시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성우야, 준호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 대답도 준비해 두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힘겹게 손을 들어 박 여사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여사님, 내 침대 옆 서랍에 작은 가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꼭 챙겨주세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와 준호는 그 가방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어요. 만수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들어와 각종 응급처치를 했지만 만수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어요.
아버지. 성우와 준호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만수는 이미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내 마지막 말 잘 들어라. 만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건 너희가 알던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만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 여사님 고마웠습니다. 진짜 가족 같았어요. 그리고 만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길고 단조로운 신호음이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 두 아들이 울부짖었지만 만수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박 여사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만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와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20분 김만수 환자분이 임종하셨습니다. 병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성우와 준호는 슬픔보다는 당황스러움을 먼저 느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형,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어. 무슨 기록이 있다는 건지. 두 형제는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박 여사는 슬픔에 잠긴 채 만수의 마지막 부탁을 떠올렸어요.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우와 준호는 형식적으로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았지만 마음은 아버지의 유언에 쏠려 있었어요. 특히 그 작은 가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만수의 부탁대로 요양원에서 작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음기와 함께 봉인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메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김철수 변호사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만수의 뜻을 따라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공문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족분들께 전달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성우와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남긴 것의 실체가 밝혀질 순간이었어요. 장례식장의 조용한 방에서 인생 최대의 반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작은 상담실에서 김철수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성우, 준호, 그리고 박 여사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먼저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김만수 어르신께서 생전에 직접 의뢰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이 녹음을 들어보시죠. 변호사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만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성호야, 준호야, 내가 이 녹음을 남기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무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같았어요. 나는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낸 날부터 모든 것을 기록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누가 진짜 나를 돌봐주었는지. 녹음이 계속되자 성우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요양원비도 제때 내지 못해서 박 여사님이 대신 내주신 일,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바로 오지 않은 일,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만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했습니다. 특히 내가 죽어가는 병원에서 너희들이 나눈 대화도 다 들었다. 내 생사보다 재산을 먼저 걱정하더구나. 성우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복도에서 나눈 대화를 아버지가 다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말이야. 녹음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내가 평생 몫으로 일하며 모은 돈과 집, 그리고 예금 통장에 있는 모든 돈. 총 3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두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이 돈은 너희들에게 가지 않는다. 순간 성우와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전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집행을 박 여사님께 부탁했다. 박 여사는 깜짝 놀라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혀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박 여사님, 놀라셨죠? 사실 여사님께서 저를 돌봐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답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사님이 이 일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성호야, 준호야, 너희는 아마 충격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내 마지막 교훈이다. 성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아버지 아들인데 한 푼도 안 남기신다고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더 들어보세요. 녹음에서 만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듯이 나도 너희들을 내 유산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완전히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겠다. 두 아들은 희망을 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희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남긴다. 평생 너희에게 쏟은 사랑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지만 너희가 나에게 보인 사랑도 그 정도였으니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 자식에게는 유류분이 있잖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께서는 생전에 이미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셨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요. 유류분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성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한 일이에요. 요양원에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속아서 한 거라고요.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께서는 이런 주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시고 정신감정서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셨어요. 녹음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결정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일 것도 예상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소용없을 것이다. 만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대신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박 여사님께서 복지재단을 통해 너희들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박 여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것도 너희들의 진정성에 달려있다. 돈 때문에 하는 가식적인 행동이라면 박 여사님께서 다 아실 것이다. 녹음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내 인생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어요. 이 일로 부담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지만 여사님이라면 올바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상담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성우와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최종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은 사랑나눔 복지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박 여사님께서는 이 재단의 이사로 임명되셨고 기부금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우가 다시 항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돌본 건 박 여사님이 재산을 노리고 한 거 아니에요? 박 여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순이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로 한 일이에요. 준호도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아버지를 생각했다고요. 박 여사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셨나요? 요양원비도 제때 못 내시고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바로 오지 않으시고 성우와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설명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 분께는 각각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약 진정한 뉘우침을 보이신다면 박 여사님의 판단에 따라
복지재단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우와 준호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냉정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는 두 형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교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성우와 준호는 아버지가 살던 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이 집도 이제 남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두 형제는 말없이 대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형,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준호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잘못했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성우도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평소 자존심이 세던 그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 진짜 가족 같았다고 박 여사님한테 그러셨잖아. 준호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보다 남이 더 가족답게 아버지를 대했던 거지 생각해보니까 정말 부끄럽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있었어요. 바람에 나뭇잎들이 스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투자 실패로 빚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평소 같았다면 아버지의 유산으로 빚을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성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봤습니다. 늘 돈만 쫓아다니며 살았고 가족보다 사업을 우선시했어요. 아버지가 아플 때도 도움이 필요할 때도 항상 다른 일을 핑계로 피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버지에게는 냉정했던 자신을 발견했어요. 체면을 중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늦게 와? 아들이 물어보자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 때문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창피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비정한 아들이었는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박 여사가 두 형제에게 연락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지 무거운 기색이 있었어요. 세 사람은 아버지가 자주 가던 동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박 여사는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것은 아버님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성우와 준호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요양원에 계실 때 이 사진들을 보시면서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얼마나 예쁘고 착했는지 자랑도 많이 하셨고요. 두 형제는 어린 시절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박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버님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좋은 일에 쓰인다면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박 여사는 두 형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박 여사님,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성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없지만 시간은 낼 수 있어요. 준호도 동참했습니다. 박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복지재단 일을 함께 해보실까요? 아버님의 뜻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두 형제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몇 달 후 사랑나눔 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독거노인 돌봄 봉사활동 현장에 성우와 준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성우가 한 할아버지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르신,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준호도 책임감 있게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만수가 바랐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만수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성우와 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라도 아버지가 원하시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형제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여사도 조용히 만수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만수 씨,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분들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되실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묘소 주변의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만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사업을 정리하고 복지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복지재단 사무실에는 만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만수가 마지막 녹음에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박 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사님, 아버지께서 정말 저희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박 여사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아버님께서 원하신 건 바로 이런 모습이었으니까요.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주신 선물이 뭐였는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세 사람은 만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만수가 꿈꿨던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었고 마치 만수가 하늘에서 내려보며 만족스럽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아들들을 보며 평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